1953년 한반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고 남은 건 잿더미와 눈물뿐이었습니다. 도시는 사라졌고 항구는 불탔으며 철로는 끊어졌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봄이 오면 먹을 게 바닥나서 풀뿌리로 연명했던 시절입니다. 국민소득 80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 세계는 이 나라를 가리켜 희망 없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폐허의 땅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그는 한국 지도를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반도는 허리가 잘려 있었고 남은 땅마저 바다가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점이 3,000개를 넘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덮으며 단정지었습니다. 이 나라의 다리는 불가능하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다음 세계나 꿈꿔볼 일이라고. 그로부터 50년 뒤 그 남자는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그 나라가 세계를 감탄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천대교, 거가대교, 보령 해저터널 자료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몇 번이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인천대교 이야기, 거가대교 이야기, 보령 해저터널 이야기 시리즈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3년 저는 런던의 한 사무실에서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갓 30을 넘긴 젊은 엔지니어였고 세계 각지의 항만과 교량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날따라 유독 한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지도로 직접 확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도는 허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38도선이라는 선 하나가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고 남쪽의 남은 땅마저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섬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숫자가 3,000개를 넘었습니다. 항구라고 부를 만한 시설은 대부분 폭격으로 무너졌고 철도는 중간중간 끊겨 있었으며 도로라고 해봐야 포탄 자국과 진흙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도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요.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중 하나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10m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죠. 아침에 배를 띄웠다가 오후에 조류가 바뀌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해는 또 어땠습니까? 수심이 깊고 해류가 빠르기로 악명 높은 바다였습니다. 태풍이라도 불면 며칠씩 발이 묶였고 작은 어선들은 파도에 삼켜지기 일쑤였습니다. 바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이스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양 인프라와 교량 현장을 누볐습니다. 유럽의 북해, 중동의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의 적도 해역까지 바다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제 직업은 토목 컨설턴트입니다. 다리가 안전한지, 터널이 버틸 수 있는지, 설계가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분야입니다. 콘크리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철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현장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1953년에 한국 지도를 보며 내린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나라의 해상 교량은 불가능하다. 해저터널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국제 토목계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였고 국민 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며 기술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엔지니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를 덮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다리는 사치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다음 세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바다 위에 길을 놓았고 바다 아래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감탄하는 수준으로요. 저는 그 현장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이 있다더라. 언젠가는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겠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처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어 넘겼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국민 대부분이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봄이 오면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바닥나고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온 국민이 굶주리는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해상 교량을 논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은 수치였죠.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희망이 없는 사례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다 위에 다리를 놓겠다니 국제 토목계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다리입니까? 그게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하지. 다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논쟁이 치열했다고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기초 체력도 없는데 마라톤을 뛰겠다는 격이니까요. 저라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인프라는 나중 문제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와중에도 설계 도면을 그렸고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기술자를 해외로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겁니까? 당시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보통 국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 토목이라는 분야를 오래 해본 사람은 압니다. 다리 하나, 태어널 하나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며 무엇보다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뒤집히고 경제가 흔들리면 예산이 끊기고 여론이 돌아서면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은 말만 무성하다가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저 야심찬 계획들은 결국 종이 위에서 끝날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그것이 제 예측이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 교량 건설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작은 다리들이었지만 분명히 완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려 해도 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목은 의지가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의지를 너무 이르게 꺼내 들었습니다. 상식 밖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그 무모함이 결국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2009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항만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회의 일정이나 소화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이었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마중 나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송도 신도시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천대교로 가시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 있었고 창밖 풍경에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어느 진입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더니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에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저절로 앞으로 쏠렸고 눈은 창밖에 고정됐습니다. 차가 다리 위로 진입하는 순간 양옆으로 서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평선이 아득하게 보였고 바다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유유히 뻗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은빛 케이블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주탑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저게 정말 다리란 말입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에 어떻게 저런 구조물을 세웠단 말입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살피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다리 길이가 20km가 넘습니다. 바다 위 구간만 12km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km라고요? 차로 달리는데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다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유유히 흘러갔고 갈매기들이 케이블 사이로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천대교가 놓인 자리는 결코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서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해역입니다.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최대 10m 가까이 오르내립니다. 공사 장비를 띄워 놓으면 몇 시간 만에 뻘밭이 드러나고 다시 몇 시간이 지나면 장비째 물에 잠겨버립니다. 조류의 속도도 빠르고 방향도 수시로 바뀝니다. 거기에 겨울이면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닥치고 염분 농도가 높아 철근 부식 위험도 극도로 큽니다. 해양교량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최악의 조건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주탑 높이만 238m입니다. 서울 63빌딩과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케이블 한 가닥 한 가닥이 수천 톤의 하중을 버티고 있었고 상판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잠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댔고 저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발밑의 상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외교관들이 한국 땅을 밟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풍경이 바로 이 다리입니다. 한국은 첫인상부터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그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놓은 게 아니라 세계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전 세계 해상 교량을 봐왔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명품 다리들, 중동의 오일머니로 세운 화려한 구조물들, 동남아시아의 실용적인 연결로들, 수없이 많은 다리를 평가하고 자문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천대교 위에 서는 순간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능만 갖춘 다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세운 관문입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 창가에 앉아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에 런던 사무실에서 펼쳐봤던 그 한국 지도가 생각났습니다. 바다에 갇혀있던 가난한 나라. 다리는 사치라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젊은 시절의 저 자신.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한국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이 다리는 기능보다 상징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 길로 한국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저처럼 말을 잃게 됩니다. 인천대교를 본 뒤로 저는 한국의 해양 인프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귀국을 미루고 며칠 더 머물렀죠. 그때 한국인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거가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건 인천대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리와 터널이 함께 있거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와 터널이 함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료의 설명을 듣고 저는 곧바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렌터카를 빌려 거가대교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거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로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터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수십 미터의 바닷물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터널이 끝나고 다시 햇빛이 쏟아졌을 때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가대교의 정식 명칭은 거가대로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8.2km의 연결로인데 이 구조물이 특별한 이유는 바다 위 교량과 바다 밑 터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덕도에서 출발해 두 개의 사장교를 건너고 중간 인공섬에서 해저 터널로 진입한 뒤 다시 거제도로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교량 구간이 4.5km, 해저 터널 구간이 3.7km. 저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복합 구조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이냐는 겁니다. 거가대교가 놓인 해역은 대한해협의 일부로 조류가 극도로 빠르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평균 유속이 초속 2m가 넘고 최대 유속은 초속 4m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해양공사 장비가 흔들리고 표류하는 수준이죠. 거기에 수심은 최대 50m가 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저 터널을 건설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미친 짓을 해냈습니다. 공법도 기상천외했습니다. 함체를 육상에서 미리 제작한 뒤 바다에 띄워서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히는 침매 터널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야 하는 작업입니다. 조류가 조금만 세지면 함체가 떠밀려 가고 타이밍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작업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 단 한 번의 치명적 사고 없이 터널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거제도에 도착해서 현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냥 페리를 운행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제대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죠. 부품과 인력이 오가는데 배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간 겁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한 단계 더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리는 무너지면 보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무너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감을 알면서도 한국은 해저 터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의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문제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그래도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거가대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달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터널 벽면은 깔끔했고 조명은 균일했으며 환기 시스템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해낸 겁니다. 거가대교를 본 뒤로 저는 한국의 해저 터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틈만 나면 관련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의 해저 터널이 개통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터널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다 밑으로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완전 해저 터널이라고요? 거가대교처럼 다리와 터널이 결합된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 밑으로만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보령의 저 터널을 직접 확인하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시간쯤 달렸을까요? 보령 시내를 지나 해안가에 다다랐을 때 도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령의 저 터널 3km.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입구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냥 산을 뚫는 일반 터널처럼 생겼죠. 하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바다 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보령의 저 터널의 총 연장은 6.9km입니다. 그중 바다 밑을 지나는 구간이 5.2km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차로 달려도 7분에서 8분이 걸립니다. 저는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은 매끈했고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기구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왔고 노면은 승용차가 달리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서해 바다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터널이 놓인 자리는 원래 뱃길이었습니다. 보령에서 태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배가 뜨지 못했고 겨울철에는 며칠씩 발이 묶이기 일쑤였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육지는 늘 멀고도 먼 곳이었죠.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이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뚫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배로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차로 10분이면 끝납니다. 태안 주민들이 보령 시내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보령 사람들이 태안 해수욕장으로 주말 나들이를 갑니다.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관광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저는 터널을 빠져나와 태안 쪽 휴게소에 들렀는데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말입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현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터널이 생기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육지 사람이 됐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육지 사람이 됐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섬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고립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령의 저 터널은 거가대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가대교가 산업과 물류를 위한 대동맥이라면 보령의 저 터널은 주민들의 삶을 바꾼 생활 인프라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수십 년간 바다에 갇혀 살던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이 터널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서해안은 연약 지반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뻘과 모래가 뒤섞인 불안정한 지층이 이어지죠. 거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수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km가 넘는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난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묵묵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터널은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토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 보령해 저터널은 바로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인천대교, 거가대교, 보령해 저터널. 저는 이 세 개의 구조물을 모두 직접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뒤 오랜 시간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이런 구조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유럽에도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해양 인프라를 완성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저는 새 구조물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비교하고 공사 기록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무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너무 느린 겁니다. 계획만 세우다가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급한 겁니다. 속도에만 집착해서 부실 공사가 되고 완공 후 몇 년 만에 문제가 터지고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죠.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천대교를 보십시오. 이 다리는 2000년대 초반에 착공해서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20km가 넘는 해상 교량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대형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도 없었습니다. 개통 후 15년이 넘었지만 구조적 결함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이 결합된 이 복잡한 구조물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침매 터널 공법은 세계적으로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한국은 이 공법을 수십 회 반복 시공하면서 단 한 번의 치명적 실패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보령해 저터널 역시 4년간의 공사 끝에 예정대로 개통됐고 개통 첫 해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공정표를 지키면서도 안전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장을 밟아본 사람은 압니다. 속도와 안전은 늘 충돌하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둘 중 하나는 희생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잡았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완공 이후의 관리였습니다. 저는 인천대교 유지보수 기록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웠습니다. 케이블 장력 점검, 상판 균열 모니터링, 염해 방지 코팅 갱신까지 촘촘한 일정표가 짜여 있었습니다. 완공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완공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리를 놓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리본 커팅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사라지죠. 예산은 새 프로젝트로 돌아가고 유지 보수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보수 공사를 합니다. 비용은 처음 지을 때보다 더 들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완공보다 운영을 중시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사용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 토목의 진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개통식보다 묵묵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나라. 오늘 세운 구조물이 50년 후에도 안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 나라. 저는 50년 넘게 세계의 다리와 터널을 봐왔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만큼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이 나라는 완공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해양 인프라를 분석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길을 만들었는가? 설계 도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완공 기념비에도 개인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저절로 솟아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맞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바다 밑에서 숨을 죽이며 작업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현장 기술자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천대교 건설에 참여했던 한 엔지니어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류가 바뀌면 작업선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크레인이 멈춥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서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정표가 있었으니까요. 거가대교 침매터널 공사에 참여했던 잠수 기술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심 50m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더듬어가며 작업해야 합니다. 함체가 내려올 때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조류가 갑자기 세지면서 함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내려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건너는 그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두려움이 새우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그 터널 속에 누군가의 목숨을 건 작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완공식 사진에 나오는 건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 뿐이죠. 현장에서 진짜 일한 사람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아니, 아예 사진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공사에서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천대교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가 있었고 거가대교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령해 저터널 역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정치적 부담도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다른 데 써야 할 돈 아니냐,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길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대교 위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케이블 한 가닥 한 가닥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것입니다. 상판의 모든 이음새에 누군가의 정성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주탑 꼭대기에서 바람을 맞으며 작업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바다 밑에서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볼트를 조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콘크리트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결심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마지막에 그 일을 해내는 건 사람입니다. 한국의 다리와 터널 뒤에는 이름 없는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삼킨 두려움, 그들이 버텨낸 시간이 쌓여서 이 길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천대교를 그냥 지나갑니다. 거가대교를 당연하게 건넙니다. 보령해 저터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이 원했던 풍경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게 성공한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인천대교를 건넜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 이 다리를 건넜을 때 충격은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뭔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승용차, 관광버스, 오토바이까지. 아무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가 성공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다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다리가 해낸 일입니다. 거가대교도 다시 갔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도로 향하는 길, 해저터널로 진입하는 순간에도 이제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들으며 편하게 달렸습니다. 제 옆 차선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터널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령해 저터널에서는 더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휴게소에 들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했어. 파도 치면 무서웠지. 근데 이제는 차로 금방이야.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배요? 왜 배를 타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길이 없었으니까. 손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바다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프라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구조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을수록 그 구조물은 제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인천대교도, 거가대교도, 보령해 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잊을수록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다리와 터널을 봐왔습니다. 유럽의 역사적인 구조물들, 중동의 화려한 랜드마크들,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인프라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토목이 국력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나라의 구조물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비추지 않고 요란한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묵묵히 사람들을 건너게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을, 주말에 여행 가는 가족을,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을, 고향을 찾아가는 노인을, 바다를 건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그래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그 결심을 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이라는 조롱 속에서 다리는 사치라는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를 넘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대교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다리 위로 차량들의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요. 위대한 구조물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잊을수록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의 다리와 터널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영국의 해양 인프라 전문가 리처드 헤이스, 그가 바라본 한국의 다리와 터널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는 총 연장 21.38km로 세계에서 7번째로 긴 해상 교량입니다. 주탑 높이만 238m. 서울 63빌딩과 맞먹는 구조물이 서해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가대교는 교량과 해저터널이 결합된 총 연장 8.2km의 연결로입니다. 수심 50m가 넘는 바다 밑에서 침매 터널 공법으로 완성됐죠. 보령 해저터널은 총 연장 6.9km, 그중 5.2km가 완전히 바다 밑을 지나갑니다. 배로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이제 10분이면 끝납니다. 1953년 전쟁 직후의 한국 지도를 보면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다리는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바다 위에 길을 놓았고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감탄하는 수준으로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건너는 그 길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다음에 그 다리를 건너실 때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